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돌아온 반갑습니다. 네. 독서 모임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살짝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오늘도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책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만 해도 지금 저희가 다 다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 본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한 문학 전집으로 속한 책이고요. 근데 저는 이 책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책에 대해 책을 고르게 된 계기를 알려드리자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한날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책도 같이 파는 카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이 이 표지가 굉장히 유니크한 표지다라면서 이 책의 특별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목은 시다르타인데 작가는 헤르만 헤세인 거예요. 그래서 엥? 서양과 동양의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겠다라고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뭐 헤르만 헤세가 굉장히 동양에 관심이 많은 작가였었던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뒤늦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재밌겠다라고 해서 골랐던 책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되게 짧은 책이지만 뭔가 느끼는 점이 많았던 책이었어서 제가 이렇게 고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뭐 책에 대한 줄거리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해보죠. 네, 그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다르타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시다르타라는 사람은 부처이잖아요.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게 풀네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타마와 시다르타를 다른 인물로서 해서 보는 어떻게 보면 시다르타의 성장 소설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브라만 계급의 이 시다르타가 어떻게 자기가 뭐 표현을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득도하는 그 과정을 잘 표현해낸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좀 느꼈던 점을 우리가 먼저 좀 나눠 볼까요? 네. 먼저 예. 네, 저는 사실 요즘 굉장히 바쁘거든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책이 짧기도 하지만 잘 읽히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술술 책장이 넘어가서 어쨌든 이 바쁜 일정 안에서도 어쨌든 이제 읽을 수 있었다, 만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맞아요, 가장 맞아요. 첫 번째 네. 소감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아침까지 읽고 왔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 책의 존재를 저는 몰랐었고 헤르만 헤세 작품도 처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데미안이 워낙 유명하고 수레바퀴 아래서 그 책도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책은 처음 읽어봤는데요. 역시 뭔가 노벨상을 받은 작가는 다르구나 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도 또 조금 느꼈고요. 그래서 뭐 내용에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 자체가 지혜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주제는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 뭐 주장이 담긴 책이고 근데 그 주장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일단 원래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이제 기회가 돼서 읽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바로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하나 든 생각은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중간에 그 외가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외가리라고 번역돼 있나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책에서? 책에서 책에 외가리가 나왔나? 신비로운 새로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문학동네 설명을 잠시 유튜브로 봤는데 거긴 독수리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이 약간 다른가? 그 어쨌든 제 민음사에는 외가리로 나오는데 외가리가 이제 이 시다르타를 윤회로 이제 이끌어주는 새거든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도 그 외가리가 되게 그 윤회하는 것 같은 세상으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여기서 약간 차용해서 외가리라는 새를 가지고 왔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이거의 관점으로 보고 싶어졌었어. 새 장 속에 갇힌 새. 그 새 말고 그 아. 앞에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아직 깨달음을 얻고 있을 때 그때 외가리가 나오거든요. 독수리로 되어 있던 거 맞던 거 맞죠. 근데 문학 동네에선 독수리였던 거 맞아요. 같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외가리? 하면서 갑자기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이 생각이 났고 그 작품이 그런 내용을 담았나? 라는 생각이 1차로 들었었고 뒤에 읽으면서는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있었지? 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막 눈물이 났거든요. 왜 내가 그런 줄 몰랐어서. 근데 이걸 읽고 나니까 그리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 뭔가 나한테 의미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뭔가 운명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그걸 넣었던 거였어요. 왜 굳이 이런 고난을 작가는 넣어야 했을까? 그냥 깨달음 얻으면 안 됐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경험은 혹시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공유는 하긴 힘든데 근데 뭔가 약간 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도 뭐 탈속과 세속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지휘 게임을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그 지휘 게임을 읽으면서 뭔가 나의 그 욕망에 대해서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런 욕망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없는 것처럼 아니야 나는 이상적인 걸 추구해라는 걸로 뭔가 포장해왔던 것 같은 근데 그렇게 나를 분리해서 두니까 이 욕망이 있는 내가 하는 행동이랑 이상적인 하는 내가 행동이랑 이게 안 맞으면서 좀 트러블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그래서 뭐 그 아까 그 문학 동네 설명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이 시타르타 깨닫는 게 세속과 탈속의 그런 중화 함께 하는 그걸 같이 이렇게 합치는 것을 깨닫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요즘 좀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양면성을 다루고 있는 면이 좋았고 그 중간에 기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완전 탐욕의 세상으로 빠져드는 그런 과정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허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그 감각적인 부분들까지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게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 고빈다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한계가 있고 그게 무언가 우리가 단면밖에 보여줄 수 없는 게 말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진실되게 양면성을 가지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말이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까 뭐 혜진이가 얘기했던 그 어떤 두 가지 공존하는 그 마음도 이 책에 잘 녹아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뭐 비슷하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처음에 이 그 작가가 고타마라는 인물과 시다르타라는 인물을 굳이 분리를 해야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 고타마라는 존재로서 이 불교라는 거를 그대로 두면서도 존중을 하면서도 시다르타라는 인물로 이제 뭐 마음껏 굴리고 이 사람은 이제서야 이 현인이 되었다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불쾌감 없이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한번 들었었고 신격화된 존재의 어떻게 보면 그 신격화되지 않은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와서 읽었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 인물이 그 고타마라는 인물과 거의 버금가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제 뭐 비로소 이 존재도
그 함께 뭐 세존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었구나라는 느낌도 그렇게 결과를 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잠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좀 매력적인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짧은 소설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 고빈다라는 그 이제 소꿉친구죠. 네, 소꿉친구도 이제 계속 나오고 틈틈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기녀인 카밀라도 나오고 뱃사공도 나오고 그리고 아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참 신비롭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좀 읽는 재미가 더해졌던 것 같기는 해요. 상인이 빠졌군요. 아 그렇죠. 상인도 네. 있었어요. 카리스마비 아 이름을 외우죠. 상인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봤던 게 큰 갈래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빈다라는 인물과 시다르타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이 두 인물이 사실상 출발점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이 브라만의 같은 계급이고 동일한 이제 학습을 하는 인물들인데 가는 방향이 영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둘이 다를까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인간상인 것 같은데 우리는 고빈다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시다르타와 같은 사람일까도 좀 궁금해 좀 얘기를 나누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 고빈다라는 인물과 시다르타라는 인물을 봤을 때 왜 이 둘은 달라졌을까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일단 질문의 프레임을 약간 틀고 싶은데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고빈다도 저는 특별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시다르타는 더 특별한 인물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래 그 브라만 계급 속에서 이제 원래 수행자 바 뭐였죠? 바리문인가? 네. 그게 이제 그렇죠. 그 바르만.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있다. 평범하게 계속 수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고 고빈다도 어떻게 보면 깨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깨어 있는 게 시다르타로 제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약간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다르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지향할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게 어쩌면 고빈다인 것 같고 시다르타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평범한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바르만 수행을 하고 사문으로도 가지 못하는 브라만 그 수행자. 그렇죠. 네.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닐까. 근데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해서 그 만약 고다마랑 시다르타가 고빈다랑 시다르타가 둘 다 이제 같이 우월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동등하게 둔다면 약간 고빈다는 이제 수학으로 치면 수학적인 개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알려줘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거를 증명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해야지 이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빈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바로 그냥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시다르타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는 사람 같아서 저는 이제 시다르타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다르타 주장하는 건 그런 체험까지 다 해야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빈다한테 그걸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고빈다는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이 해준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자기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깨달았는데 왜 굳이 그런 고행을 또 그런 이렇게 자기 파멸의 길을 한번 걸어야 되지? 그래서 약간 알쏭달쏭해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시다르타란 인물 소개가 이제 가장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재인 것이죠. 맞아. 천재이고 엄친하고 그런 존재고 고빈다는 이제 이 시다르타와의 사랑에 빠진
이제 추종자, 그림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시타르타가 어쨌든 더 깨달음에 가까운 존재인데 더 가까워졌을 때 이제 이 허상,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낀 거죠. 근데 오히려 고빈다는 그 부족함 자체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느낀 이 뭔가 어떤 공허한 포인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제 계속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구도자.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고빈다 마지막 만났을 때도 나는 여전히 구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늙어서 이제 거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그러니까 계속 구도를 하지만 결국 이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설 속에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작가가 저는 고빈다 시타르타를 동위선상에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타르타를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작가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동등하게 둔다면 시타르타는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되는 사람. 맞아. 그래서 그런 고행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던 거는 왜 시타르타는 먼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 고빈다는 받아들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이제 시타르타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오히려 노력을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참 그 모습이 신기한 게 그 처음에는 그 시타르타가 초반기에는 모든 상황을 의심을 하는 모습을 사실 좀 보이잖아요. 뭐 사실 이 뭐 절대자라는 게 있는데 아빠도 그 절대자에 못 다가간 게 아닌가. 그러면 아빠는 뭐 마찬가지로 그냥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염세적인 모습도 보이고 실제로 고타마를 만났을 때도 살짝씩 긁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타마의 아주 공손한 빡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히려 고빈다는 그 학습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계속 구도하는 어떻게 보면 한 길만 계속 나아가는 느낌을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왜 이 둘은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거지? 왜냐면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서는 시타르타 같은 사람이 인기가 많을지 고빈다라는 사람의 인기가 많을지를 보면 고빈다가 편하긴 한데 시타르타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말씀해주신 그 의견들이 굉장히 또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는 하네요. 방금 이제 종화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어떤 그 구도의 길이 어떤 무언가에 수렴해가는 과정이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약간 수학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뭐 x분의 1 그래프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쭉 나가면 0으로 점점 점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고빈다는 계속 점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타르타는 어떤 그 극한까지 어쨌든 자기가 최대한 배우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네 라는 한계를 깨닫고 다음으로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이 점근선을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빈다는 이제 점점점 점근한다는 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이제 내가 조금 더 정진하고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이제 시타르타는 쭉 가다가 이게 점근하는 경향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 이상으로 갈 수가 없네. 그러면 내가 다른 곳을 가봐야지. 그래서 사문으로 넘어가서 또 그 극한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자아를 벗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돌이 되어보고 뭐가 되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모든 걸 다 지워보고 근데 결국은 그게 뭐 며칠씩 이어지다가도 최종적으로 다시 자기로 돌아오면서 뭔가 이게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고 그 사문에서의 과정이 그래서 이건 점근선이 있는 거구나. 그럼 이제 내가 점근선이 없는 다른 데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도시로 떠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자기로 돌아오니까 진짜 그냥 자기를 다 죽이기 위해서
그런 돈을 벌고 막 타락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죽인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왜 그렇게 해야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강에서 했던 그 뱃사공이랑 있는 그 상황들이 이제 계속 자기를 계속 죽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원을 높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2차원에서 이렇게 선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다차원으로 점점 나아가는 모습과 함께 그 어떻게 보면 그 Everything, Everyone at Once 생각났어요. 바로 생각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멀티버스로 가는 아주 좀 복잡한 이런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 고빈다는 끝없는 한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시타르타는 거기서 확 넓혀서 이제 다 차원적인 어떤 느낌을 많이 배우는 그런 좀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결국 불교에서 결국 내가 모든 게 되는 거고 모든 게 결국 내가 되는 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결국 깨닫는데 그 깨닫는 과정을 소설로 그린 것 같긴 해요. 마지막 관문이 이제 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좋습니다. 그럼 아들이 나온 김에 시타르타의 어떤 약점이 저는 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상황에서는 참 모든 게 초연했던 통달한 것 같은 이 시타르타가 왜 아들에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 소설에서 아들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표현을 보면 자기는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뭐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전체 삶 속에서 그 반복되는 뭐 그런 면도 있고 그 마지막 삶의 끝 무렵의 통합적인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아들로 인해서 마련되는 게 아닌가. 아들도 생각해보면 자기라고 하는 그 개념의 일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자기의 분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맞아요. 근데 걔한테는 사실 걔의 인생이 있는데 맞아. 거의 고문인 거죠. 그래서 뱃사공이 너는 걔를 고문하고 있다고 막 맞아요. 학대하고 있다고 때리지 않을 뿐 부드러운 게 더 강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거마저 이제 보냈을 때 진짜 자기를 다 떠나보낸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은 그 아버지와 시타르타는 유사한 어떤 관계라기보단 유사한 성격?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브라만이고 하나의 어떤 배움을 하는 입장에서 아버지는 시타르타를 교육하기 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 벗어날 때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근데 시타르타와 그 아들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음석방 뒤로 살았으니까 그냥 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 사실 저는 요즘의 어떤 제 동생도 좀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타르타는 그렇게 오히려 이제 아빠가 그 아이 시타르타를 깨달음을 주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그렇게 했었을까? 아니면은 시타르타의 아버지도 시타르타에게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차이인 건가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왜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그냥 냅두던 그런 시타르타가 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었고요. 근데 뭐 글쎄요. 결국 시타르타도 아버지였을까요? 우리 다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그 사랑을 모르지만 그런 걸까요? 근데 뭐 아는 분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막 자식이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공감을 해주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남에게 마음 아플 일은 없잖아요. 물론 뭐 누군가가 힘든 일 생기면 속상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내 마음이 막 고통스럽진 않은데 자식에겐 좀 그런 감정이 드나 봐요. 그래서 시타르타도 얘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애가 자기가 겪었던 그런 막 도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타르타가 그런 막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게 너무 빤히 보이니까 얘를 이제 자기가 좀 감화해주고 싶은데 이제 뭐 근데 사실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됐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해야 시타르타 할지. 인간성. 네. 일단 근데 뭐 부자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 거울 대칭적인 구조로 제시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모범생이었지만 시타르타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고 결국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타르타의 아들도 결국 아버지를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대칭적인 것 같고 시타르타는 이제 겉보기로는 모범생이었지만 마음은 반항심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겉보기로도 반항심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렇구나. 차이만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들이 나와야 어쨌든 뭐 소설의 대칭적인 구조도 만들어지겠지만 아까 그 혜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했던 게 아닐까. 그러면 살짝 틀어서 그냥 이거는 상상인데 만약에 시타르타가 그 시타르타의 아들이 카밀라에게서 이제 혼자 길러졌잖아요. 말고 같이 있었을 때 길러졌으면 어땠을까요? 시타르타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만약에 같이 있었다라는 전제는 네네. 그 여전히 유흥에 빠져있는 시타르타로 머물러 있다라는 전제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성이 점점 이제 눈빛이 탁해진 시타르타를 닮아갔겠죠. 맞아. 같이 있었다고 해서 뭐 그렇진 않진 않았을까. 그렇네요. 어쨌든 뭐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환경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그렇죠. 교육이 중요하겠죠. 네네. 근데 또 이제 그 카밀라. 네. 아무튼 좀 헷갈리지만 네. 어쨌든 그 분이 시타르타와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는 건 이제 그만큼 그분도 또 똑똑하고 그렇죠. 맞아요. 뭐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시타르타가 너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움의 양상이 달랐고 스타일이 다른 거지. 맞아. 분명히 또 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타르타의 아들이 훌륭하지 않게 자라난다라는 전제를 두는 것이 우리가 시타르타처럼 걱정했던 그 꼰대 어른의 마인드가 아닐까. 살짝 봤는데 카말라네요. 카말라. 오케이. 네, 카말라네요. 맞아. 뭐든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뱃사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의 운명을 따를 수 있게 보내줘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는 살짝 또 와서 카말라와 시타르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신기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실 시타르타에게 카말라가 사랑을 알려준 그리고 실제로도 카말라가 뭐 사랑의 신인가 이런 느낌으로 그 이름이다 하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시다르타와 이 카말라의 관계가 로맨스 그러니까 사랑일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 둘의 어떤 대화, 이 책의 대화체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둘의 관계가 완전히 가깝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그 카말라가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시다르타는 밀어내는 느낌을 저는 좀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책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카말라는 이제 시다르타가 떠나고 나서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처럼 깨닫는 대사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랬는데 시다르타는 이제 아들을 보면서 아 카말라가 나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 거 보면 카말라를 사랑하진 않았는데 이제 아들은 사랑했던 것 같은 걸로 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 뭐 예를 들면 그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고빈다가 시다르타를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동료, 친구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랑의 개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남성, 이제 애인 관계에서 펼쳐질 수 있는 사랑을 이제 카말라를 통해서 다뤘는데,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또 육체적인 감각적인 관계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강조해서 그러니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여러 면을 이제 여러 캐릭터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가장 사랑의 원형에 가까운 거는 이제 시다르타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감정이 좀 더 가장 원형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카말라를 통해서는 이제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이제 감각적인 것을 동반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뭐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뭐 그 시절 인도가 그런 모습의 사랑을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남성주의적인 사회였을 테니까 뭐 그때는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처음에 이제 이 카멜라 파트를 들어갈 때 이때 이 인물 자체는 이제 그 카멜라는 원래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시다르타가 왔으니 어떻게 보면 시다르타는 고객의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고객인데 돈은 없는데 하는 건 싫어.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고객인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해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불을 해야 근데 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거부해. 뭐 이런 느낌에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뭔가 그 애정을 카말라는 보이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또 나중에는 아이도 낳고 그렇다면 이 둘은 뭐 연인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둘은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그런 모호한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네. 제가 책을 읽었을 때는 뭐 번역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다르타 거의 첫눈에 반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 카말라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래서 시다르타는 계속 이제 하고 싶고 너의 무화과 같은 입술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죠. 제가 착오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카말라도 그 어떤 당돌한 그 모습, 그리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주 빈털털인데 그 막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나는 단식할 수 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근데 그것이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정말 기깔나잖아요. 나는 이제 어떤 그 외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먹어야 하면 굴해야 되는데 난 안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무엇에도 나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남자죠. 네네 맞아요. 맞네요. 굉장히 멋지고 근데 결국 또 돈을 벌어와. 부자가 그러니까 돼서 되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캐릭터고 카말라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랑할 수 있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타르타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여성의 모습을 카말라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지 않나. 그러네요. 제가 그 앞부분을 살짝 착오를 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뒷부분에 가면서 이제 시타르타가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그 카말라가 계속 잡지만 시타르타는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면서 왜 굳이 그래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런 앞부분이 있었죠. 참. 그리고 사실 뭐 붙잡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문득 그래서 떠나버리는 찾아다니는 건 이제 상인이 아마 찾아다녔고 카말라는 이제 떠났구나. 언젠가 이 사람 떠날 줄 알았지 하면서 이제 자기 뭐 기방을 닫아버리고 사제들한테 넘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카말라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단식이랑 그리고 뭐 기다림과 뭐 인내 아무튼 뭐 세 가지 뭘 얘기를 했었는데 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너무 20대 때 하는 거인 것 같은 거예요. 20대는 돈이 없으니까 뭐 단식까지는 아니지만 맛있는 거를 막 마음껏 먹지는 못하고 그리고 항상 뭐 기다려야 되고 내가 불려지기를 뭐 인내해야 되고 막 뭐 그런 게 너무 20대의 우리 같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한 30, 40대, 50대의 이제 또 인간 군상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강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인생을 깨닫는 게 또 노년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유튜브를 좀 틀어놓고 들으면서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정보인데 헤르만 헤세가 이 글을 쓰다가 이제 자기가 그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이 글을 쓸 수 없겠다 해서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소설을 쓰고 1년 반 동안 이제 절필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쉬면서 이제 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그 뒷부분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작가 개인의 어떤 경험도 약간 녹아나 있지 않을까 이쪽에. 그래서 뭔가 확 이렇게 전환되는 그 느낌이 자기의 또 실제 깨달음의 과정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뭔가 머리로 이해했던 거면 이제 뒤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적은 건가 보다. 그래서 글의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나. 이 인생의 순서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뒷부분에 굉장한 그런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전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시타르타 엄청 앞에 천재고 깨달음 얻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도박 중독자가 된다고? 갑자기? 하면서 그 과정도 근데 조금 설득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이 책에선 전혀 다루진 않지만 인간의 어떤 뇌가 화학작용이니까 도파민을 아주 뿜뿜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전혀 안 먹다가 먹다 보니까 그 먹을 거에 익숙해지는 뭐 그런 과정들. 그리고 어쨌든 육체적인 쾌락의 과정. 그리고 도박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도파민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도박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중독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위대한 그 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도 그렇게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사실 금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잖아요. 참고 있던 것이 그 뚫렸을 때 이 뚝이 이렇게 한번 구멍이 났을 때 그 쌓여있던 그 모든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편의 것을 모르는 채로 아니면 혹은 그 사실은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한까지 가본 사람은 참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타르타는 완전 반대편에서 이거는 안 돼 하고 참고 있다가 이제 터져보고 터져보고 이제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몇 년을 있었을까요? 거기서 한 10년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계속 이렇게 뭔가 단위가 뭐 한 수년도 있고 수십 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성을 알게 되는 거인가 보다. 세상은 그게 다 있는 거인 거잖아요. 근욕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고 이제 그런 탐욕적인 세상도 있는데 그걸 다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옴을 깨닫는 건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소설이 설득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만을 보여줬다면 이런 설득력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사문의 그 생활 같은 것들을 우위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소설이 전개가 됐다면 읽는 동안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나는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어쨌든 뭐 쾌락적인 부분도 당연히 좋아할 수 있고 뭐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될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나는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행복인가? 뭐 이런 생각과 부딪히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중용을 보여주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친구들이 뭐 마음이 힘들 때 스님의 말씀을 본다 이러면은 근데 저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게 스님은 결혼 안 해봤잖아요. 스님은 애기 안 낳았잖아요. 그 마음 모르잖아요. 이런 마음 반항심 그런 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타르타는 그걸 다 해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좀 더 내가 마음이 공감받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내 마음을 모르면서 왜 내 마음을 아는 척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뭐 제가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뭐 여러 종교에 이제 접근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점들이 그런 지점이었어요. 뭐 이제 스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가르침의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그 가르침은 별로 공감은 되지 않아. 근데 뭐 굉장히 대단한 말은 알겠어. 근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뭐 훈수두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고 내 아픔을 아니면 내 고민을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왜 나한테 접근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참 많이 거부감이 들었던 때가 있었고 뭐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들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좀 해답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그 단순히 학문적인 가르침뿐만 아니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그런 욕망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앞에 부분만 있었다면 저도 사실 그 앞에 부분을 굉장히 힘들게 읽었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주석은 이만큼 달리고 네 그랬는데 딱 이제 카말라를 만나는 그 부분에서 재미가 있었다. 네. 슬슬 읽히더라고요. 슬슬 읽히다가 이제 또 마지막에 깨달음 얻는 부분에서 또 힘들게 읽고 그렇게 했어서 굉장히 필요한 뭐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이 시타르타 혹은 헤르만 헤세가 말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접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들이 공허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말미에서도 이제 고빈다와 만나서 시타르타가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말로써 전달을 했고 고빈다는 그걸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깨달음이 말로써 전수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한번 보여준 것 같고 종아의 그 경험도 약간 그 말로써 전달되지 않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공허하다고 느꼈던 게 뭐 내 맘도 모르면서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하는 게 결국 말로만 자기가 뭐 깨우쳤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다시 또 내뱉었을 때 그 사이에는 이제 뭔가 너무나 비어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딱 엔딩 지점에 말이 아니라 어떤 영상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영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뭔가 수많은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간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서 이제 미소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도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 지점이 있는데 앞에 했던 저희가 뭐 곧 고빈다와 시타르타의 구분을 지었던 그 이야기도 방금 정리가 되었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뭐 실제로 그런 고빈다는 이론적인 것에 좀 집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시타르타는 좀 더 실질적인 부분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고 그 시작점은 처음부터 이미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초장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시다르타가 계속해서 의심했던 그 지점들이 이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서 말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단순화를 해본다면 말로서는 깨우칠 수 없다라는 거고 행동이 이제 당연히 곁들여져야 되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요즘 시대로 들고 와 보면 AI랑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에 해당하는 건 이제 챗GPT와 같은 이제 LLM 그 대형 언어 모델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글로 표현되어 있고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현자 같잖아요. GPT가. 근데 이제 그게 진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AGI가 될 수는 없죠. 일반 인공지능.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떤 행동과 경험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어떤 지식이라고 하면 그게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안목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교사니까 가르치는 것의 노하우 뭐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은 있어요. 학술적으로 이제 뭐 수업 모델 뭐 A, B, C, D의 과정을 거쳐서 가르치면 된다.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문서화는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정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학생들의 눈을 마주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표정을 통해서 이 학생의 어떤 배경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느끼고 이제 그 순간 그걸 캐치해서 내가 이제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이 지금 없구나. 그럼 이제 이것들을 내가 도입을 해서 다시 들고 와서 가르치고 뭐 이런 어떤 그 말로 표현되기 어려운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지식의 전수가 이루어질 때 뭐 혜진이도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사실 선배가 후배한테 도지식으로 알려주는 진정한 지식들이 많잖아요.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수가 그렇죠. 이제 그 아래 사람한테 막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 지식인데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럼 이제 그거는 쉽게 말로서는 다 전달되지 않을 언어로는 맞아. 부족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그래서 저번 달이 아니 이번 달인데 이번 달 초에 부산대에서 학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챗 GPT로 이제 사람들이 평가한 거랑 그 챗 GPT가 평가하는 걸 비교하는 걸 보고를 했는데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챗 GPT는 몸으로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언어로 습득한 지식이니까. 그래서 식염수 같은 거가 뭐 짜냐 뭐 안 짜냐 뭐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물으면 사람들은 그게 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 이건 짠 거야 라고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막 먹어보진 않으니까 막 미각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GPT는 이걸 다 알잖아요. 이게 어떤 재질이고 막 그런 거를. 그러니까 걔는 미각과 관련되고 짜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으로 경험하냐 안 하냐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제 그냥 일부의 데이터로 보여주셨었는데 저는 순간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식염수는 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왜냐면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 듣고 보니까 당연한데 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으니까 그래 듣고 보니 그런데 내가 평가한다 해도 미각과 관련된 걸 생각 못했겠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코를 헹구거나 씻을 때 맞아요. 식염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결국 그 입에 혀까지 그 물이 닿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짜다는 걸 바로 느끼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보는 게 드문 일이구나.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인공 눈물 넣다가도 가끔 뭐 이렇게 입에 들어갔나? 왜 짜지? 왜 이러니까 친구가 당연히 짜지 이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코를 세척하거나 할 때 식염수를 쓰니까. 맞아.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사실 경험 있냐 없냐에 따라 사람마다 약간 다른. 그래서 언어로 배우는 거랑 행동으로 배우는 거에 또 차이점이 있는. 재밌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제가 그 코딩 교육을 하고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볼 때도 아무래도 그거 GPT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을 짜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짤 때
그 힌트를 GPT한테 많이 사람들이 얻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발자가 대체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배움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쳐봐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직접 실행을 해봐야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되는구나를 알지 그냥 GPT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리는 지식인 거죠. 그냥 얘가 아는 게 되는 거지 제가 아는 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를 이제 그 행동을 해보면서 실패하고 이제 행동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맞아보고 그리고 또 행동하면서 결과적으로 맞았을 때 이제 그런 게 나의 지식이 되고 이제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 코드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이제 뭐 필요 없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시타르타의 자세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배움을 얻게 되는 그런 느낌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패를 하면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중용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작게라도 우리는 계속 이미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커피를 그렇죠. 먹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뒷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표를 좀 가려보고요. 근데 그 커피도 보면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게 언어로 표현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 커피 노트가 있죠. 뭐 캐슈넛 뭐 이런 게 있고 뭐 블랙베리 뭐 약간 빨간 베리류 뭐 까만 베리류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 그 언어들을 조합한다고 해서 그 커피 맛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언어화될 수 없는 무언가들이 정말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못 느껴서 이게 왜 블루베리 맛이 나지? 향이 나지? 하는 복숭아 향이 왜 난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아로마 향은 뭐지?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전문가 수준으로 가면 그것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맛을 느끼더라도 이 맛을 구조화해서 이 내가 느끼는 이 맛의 어떤 요 포인트는 요건 아로마 노트다. 뭐 요거는 뭐 복숭아의 그 노트다. 뭐 캐슈넛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 짓는 거 있잖아요. 초콜릿 향이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딥러닝이 돼서 매칭을 시키는 거지. 언어화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렇네요. 언어가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하는 경험을 좀 추상화하고 좀 단순화해주는 거지 그거를 더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깨달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와인, 맛있는 커피 뭐 이렇게 좀 대표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언어로 열심히 배웠어요. 커피 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어. 근데 커피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네. 이제 그 맛을 자기가 상상을 해서 뭐 각각은 다 먹어봤겠죠. 복숭아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다 치고 그래서 그 맛들을 조합해서 커피 맛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와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도 서양 문학을 어릴 때 읽으면 무슨 장면인지 그려지지가 않아요. 맞아. 막 테라스 이런 것도 저희 보통 한국은 베란다는 있지만 막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테라스 이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되게 상상하기가 힘들고 좀 공감하기가 힘들고 제가 뭐 작은 아씨들이었나 그 책 읽다 포기했는데 그 앞에도 거의 인물 설명이랑 막 그 장면 설명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읽다가 이제 뭐 어떤 건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좀 구체화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좀 간접 경험을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간접 경험을 가지고 실생활에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저희가 또 단톡방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걸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 책에서 읽었던 그런 것 같다라는 그 경험을 나눴을 때 비로소 이제 그 경험이 제 것이 되고 제 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사실
깨달음에 만약에 좀 가까워진 사람이 네. 그걸 문장화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문장이 좋은 문장이라고 읽었지만 그 문장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니고 그 문장과 나의 경험을 이제 접목해서 내가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도 생각해 보면 그게 단순히 말은 아닌 것이죠. 우린 다 시타르타처럼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네, 말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커피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는데 시타르타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고빈다처럼 생각하면 커피와 와인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 배움을 얻는다는 게 마냥 이렇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등학생 뭐 우리라고 하기 그렇고 제가 고등학생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배움 그러니까 학습 그 교육으로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 그냥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수학을 현실에서 써먹을 생각 안 해봤고 영어 그냥 뭐 배우고 끝 뭐 여기 언제 써먹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넘겼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달라졌던 것들이 오히려 제가 이제 대학생을 거치고 그 뭐 대외 활동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아, 이 경험에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갈 때 그때서야 아, 이게 필요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 나는 시타르타의 아들 같은 느낌인 거구나. 그래서 시타르타의 아들 같은 느낌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이제 시타르타인 뭐 학습이랄까요? 학교라고 볼 수도 있겠고 부모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일방적인 지식을 계속 주는 거죠. 일방적인 지식을 주는데 경험할 기회는 안 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 같고 지나갔을 때야 비로소 아 이게 이런 데 필요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좀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계죠. 뭐 학교 안에서 빨리 이걸 배우고 우린 입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막 이게 왜 이럴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시험 망한다. 일단 빨리 외워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시타르타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게 쉽지 않지만 네, 굉장한 경험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번에는 뱃사공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이 뱃사공이라는 인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로써 경험을 저는 얻은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로 본다면 택시기사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경험을 얻는 타입이자 직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시타르타의 에게 가르침을 줄 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이 뱃사공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강과의 대화가 가장 메인인데요. 맞아요. 어쨌든 강을 좀 배제하더라도 택시 기사처럼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말을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시타르타가 경계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명문화된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뱃사공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것은 명문화된 지식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에 해당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과 행동으로 구분을 한다면 여기서 말이라는 카테고리보다는 뱃사공은 행동에 가까운 경험이고 그리고 이제 강을 바라보고 강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도 역시도 이제 명문화된 지식이 아니니까 행동에 해당하는 영역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런 말을 해주신 김에 강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강이 결국 윤회를 상징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 바다로 가서 다시 또 비가 돼서 더 산을 올라가서 강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딱 어떻게 보면 딱 윤의 그 너무 지구과학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물의 순환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석의 순환 중요하게 다뤄요. 근데 이 책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맞아.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순환은 탄소의 순환인데 그건 이제 좀 너무 그 현대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아마 책에서 다루지 못한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게 이제 뭐 강이 바다로 흘러가고 수증기가 증발하고 그것이 또 비가 되어서 내리고 그게 또 강으로 또 들어오고 뭐 이런 물의 순환 과정. 그다음에 이 암석의 순환도 이제 뭐 어떤 돌멩이가 다른 돌멩이가 되고 뭐 깨어지고 뭐 다시 뭐 굳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책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으로 등장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다 지워야지만 강에 있는 물처럼 암석에 부딪히면 암석에 부딪힌 모양대로 흘러가고 나무에 부딪히면 나무에 부딪힌 모양으로 흘러가는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변화하면서 이제 계속 흘러가는 그런 다층적인 자신의 모습을 저는 강에 약간 비유했다고 느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문이 되었을 때 이제 사실은 뭔가 본질적인 무언가 의미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허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뭐 어디로 가고 막 이런 새가 되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새라고 하면 새에 집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는 그냥 표현되어 있는 허상이고 그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 안으로 쭉 파고 들어가지만 결국 본질을 만나지 못하죠. 돌멩이가 되어보지만 결국 이제 그 돌멩이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돌멩이를 바라보지 않고 돌멩이 안에 뭔가가 있을 거야. 어떤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니까 돌멩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새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강으로 돌아와서는 강 자체를 바라보는 거죠.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맞아. 이걸 깨닫는 그걸 깨닫는 뭐 돌멩이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강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 강과의 대화가 아닐까. 맞아. 그게 진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저도 처음에 이제 요거를 읽었을 때는 강은 이제 속세와 깨달음을 구별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제 강을 건너서는 이제 속세를 느껴보면서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다시 요거를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이제 이 경험이 아니라 이론의 세계에 왔을 때 비로소 이제 이게 합쳐지는 그런 깨달음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놓쳤던 부분은 이제 강에서의 경험을 이제 놓쳤었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로 너무 좋은 포인트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세속과 탈속을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오가면서 이걸 계속 합치는 그 삶을 그린 걸 수도 있겠다. 그 뱃사공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맞아요. 너무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좀 신났는데요. 텐션이 좀 올라왔어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소설이 뭔가 다르다라는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도 읽었지만 이방인의 어떤 소설적인 구조와 어떤 그 치밀한 그 설계들이 있잖아요. 문학적 장치들. 그게 너무 세련됐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이 시타르타도 그런 강이라는 표현이 이제 종화가 짚어준 것처럼 이 포인트에서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도 좀 대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소설이 이제 이 속세와 이 탈세와 뭐 이런 과정들이 대칭이 되어 있고 그 공간적으로 구분을 해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구분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게 강이고 뱃상호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 포인트도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고 결국 이제 그 강에 머물면서 배운다는 어떤 그 경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강이 경계로서 상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들이 정말 세련됐다. 그러네요, 진짜. 아들도 결국 강을 건너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갑자기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흥미롭군요.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줘가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또 나눔을 해야 저희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방금 같은 이런 그 윤회의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움을 얻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강의 주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뱃사공은 그 양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있으니 뭐 당연히 배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아주 신나지는 멋있는 책. 네, 그렇네요. 경청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그 시타르타가 알고 있는 가장 경청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결국 시타르타도 이제 뱃사공처럼 경청을 잘하게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게 뭘까? 뭔가 뱃사공을 생각하면 저는 제 상담쌤이 생각이 나는데 뭔가 평가를 하진 않아. 내 말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들어줘.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이제 옳다 혹은 좀 더 좋은 방향이다 생각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공감하면서 얘기해 주잖아.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안다. 하지만 이러면은 그럴 거야. 뭐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또 그걸 시타르타가 안 따르잖아요. 그것도 또 묵묵하게 지켜봐줘. 있는 그대로. 맞아. 그런 것들이 진정한 경청이 아닌가. 뭔가 물론 자기의 그 심지는 있지만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봐주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그래서 시타르타가 좋아한 게 아닐까? 있는 그대로. 까지 굉장히 좋은 키워드네요. 맞아요. 우리가 네. 아까 자연을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시타르타 여기 소설에서는 시타르타 빼고는 다들 경청을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고빈다 같은 경우도 뭐 그렇다고 해서 시타르타를 걱정해주긴 하지만 뭐 시타르타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 뭐 그게 시타르타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빈다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배움을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카말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이제 시타르타에게 설득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있어주는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절정이 뱃사공의 캐릭터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경청이라는 것은 뭐 그 사람에게 반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고 보니 시타르타가 가장 경청을 못한 캐릭터이긴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에 그렇게 봤을 때 나중에 그 결국 아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경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으로 이 뱃사공을 택시 기사에 비유했잖아요. 택시 기사가 뱃사공 같으면 어떨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그 기사님이 말 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시면서 뭔가 하나 딱 던져주는 그런 택시 기사님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는데 그와 비슷하게 제가 그 제목이 잔뜩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이나믹 듀오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택시 기사에게 자기가 풀이하는 잔도는 됐어요라는 노래인데 그 컨셉이 이제 캐릭터들이 돌아가면서 택시 기사한테 내가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리고 뭐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 파트가 끝나는 이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 택시 기사는 뭐 경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너무 여담인데 택시 기사랑 비슷한 포지션이 약간 미용사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머리를 하러 갔을 때, 뭐 네일을 하러 갔을 때 뭐 다 비슷한 경우겠죠. 공간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느낌과 이제 도로를 달리면서 계속해서 공간이 바뀌는 그 택시라는 곳에서 가지는 느낌이 조금 대화의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용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단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고 네, 택시는 이제 일회성이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끝나니까 확실히 또 그러면서 또 다르겠구나. 너무 여담이었지만 그것도 재밌네요. 네. 그러네. 택시는 진짜 일회성. 뱃사공도 일회성. 맞아요. 일 수 있는 건. 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경청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는 잘 말하는 걸 말하는 걸 잘 듣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게끔 기다려주는 것 역시나 경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이것도 다시 예시로 들어가면 택시에 앉아 있는데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앞에서 말 거는 택시 기사님들과 그리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려는 미용사분들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용사분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짧게 대답하고 이제 그냥 다시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분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과정 역시나 경청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뱃사공은 굉장히 또 경청을 잘하는 인물로 생각이 들기도 한 말하는 걸 기다려주는 그런 면에서 역시 일원화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잘 대화하는 방법, 뭐 상담의 기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술적으로 아주 많잖아요. 뭐 어떻게 상담하면 좋다,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상황에서 적합하냐? 아닌 것이죠. 그렇죠. 경험 융통성. 맞아. 제가 이제 당연히 상담하면 공감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상담 교수님은 공감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공감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가 작업 동맹을 맺어서 이 문제를 약간 해결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 해서 좀 신기했어요. 그 교수님 T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융치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통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근간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삶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은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불안이 금융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다음 달 뭐 월세가 걱정이고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일 때 가진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뭐 통장 잔고가 두둑히 쌓여 있을 때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면 심리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수험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두 분은 수험 생활 경험이 없으시죠? 수능 말고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덜한 부분인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친한 친구인 시영이는 회계사 시험이라든지 뭐 저 같은 건 임용고시라든지 이런 수험 생활을 했을 때 시험이 가지는 시험 불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제가 겪었던 심리적인 불안 신체로 나타난 증상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불면증 비슷하게 오는데 그게 이런 거죠. 숨을 쉬는데 제가 원래 숨은 오토로 쉬는 거잖아요. 그 자동으로 쉬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려고 하면 제가 숨을 안 쉬어요. 그 숨을 안 쉬니까 깨요. 그 깨면 그때부터는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 모드가 깨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제 좀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치료라든지 이제 어떤 합격 치료인 거죠. 뭐 그래서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회사 다닐 때 거의 만성 피로처럼 돼서 하루에 한 7, 8시간씩 자야 약간 피로가 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로한 상황이 계속됐는데
지금 제가 퇴사하고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6시간, 5시간 반에서 6시간 자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안 필요해. 네, 원래는 퇴사 치료 훌륭하군요. 회사에서는 그냥 8시간을 보내는데도 꼭 8시간을 자고 갔는데도 꼭 낮잠을 자야 했었어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자꾸 집중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낮잠도 막 30분씩 자고 일어났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뭐 무의식적으로 계속 의식의 무게를 거기 많이 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컸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확실히 확 가벼워진 기분으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원래는 통근하는 시간이 30분 정도였는데 지금 2시간 반을 가거든요. 배우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가고 대신에 이제 뭐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 좋게 가고 그거를 배우면서도 재밌다. 뭐 이런 그 교우 관계가 또 다시 생겼으니까 그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너무 좋다라는 이 상황이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역시 정신과 육체가 맞아요. 둘이 아닌 거죠. 맞아요. 네. 하나. 근데 이제 이 소설도 역시 이 맞아. 전반부는 정신, 후반부는 이제 육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강으로 연결해주는 중간 지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 저희 같이 상담 교수님한테 특강 들었을 때도 뭐 이렇게 집에서 있는 문제 얘기하면 상담 교수님이 다 일단 분가를 하세요. 계속 그 얘기를 다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게 결국 일단 그 문제의 원인을 바꿔라는 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꿨을 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맞아. 네. 재밌습니다. 이 지금 소설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 소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좀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좀 산문 이런 느낌보다도 이게 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부분에 상상적인 부분이 가미되었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오히려 이렇게 현실로 가져왔을 때 좀 더 재밌는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대한 아주 좋은 감상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그 자체로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사실 그럼 이제 작가가 의도한 거랑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서만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 책을 벗어나서 우리의 경험을 끌어들이는 게 아주 적절한 감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이 성장 소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타르타의 성장 소설인데 이제 좀 일반적인 성장 소설이라기보다는 영웅의 성장 소설, 현자의 성장 소설. 그래서 이게 약간 3부작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저는 안 읽어봤지만 수레바퀴 아래서가 헤르만 헤세 좀 어린 시절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데미안이고 데미안은 제가 언뜻 보기로는 이제 데미안이 조력자여서 이제 뭔가 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제 점점점 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고, 이제 그것의 어떤 완성판이 시타르타인 것 같아요. 저는 데미안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필수 도서라서 읽어봤었어요. 근데 다 못 읽었어요. 다 못 읽고 굉장히 힘들게 읽었었는데 글쎄요, 그때 시타르타를 읽었으면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책 읽는 타이밍도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또 이게 제가 또 느꼈던 부분들이 그때는 못 느꼈을 것이고 그때는 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뭐 그 고3 때 나는 이렇게 공부하기에 바쁜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책을 줬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책 읽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11시 56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마지막 질문은 어떤 걸로 한번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그냥 떠오르는 질문이 네. 뭔가 있으신가요? 여기에 있는 질문은 지금 다 한 것 같아요. 준비된 질문은 네. 끝이 났군요. 혜진이 뭐 네. 궁금한 게 있다면? 저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뭐 마무리로 뭐 감상이라면 이제 약간 파멸의 길을 걸었다가 다시 뭐 깨달음을 걷는 그런 과정을 시타르타가 겪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뭐 나의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도 어쩌면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경험을 해봄으로써 또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니까 그래 남을 좀 더 이해하고 뭔가 심리학 지식을 그냥 말로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습득을 하고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그 윤회 같은 개념이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윤회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개인의 굴레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그렇게 만약에 파멸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뭔가 나의 어떤 굴레 속에서 일어나야 했던 뭔가 운명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좀 받아들이려고 약간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책이. 그런 면에서 연금술사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연금술사인데 가장 많이 읽은 책이기도 하고 주인공 산티아고가 두 분 읽어보셨나요? 저는 안 읽었어요. 전 옛날에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어떤 보물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이제 누군가에 가서 집시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너가 보물을 발견할 꿈이다. 피라미드로 가라.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로 떠나가게 되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뭐 스포일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 피라미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산티아고가 원래 양측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양측이 산티아고가 양을 팔고 피라미드로 가는 꿈을 꾸면서 이제 이집트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이 너무 들뜬 상황에서 모든 자신의 이 금화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누군가를 너무 믿었기도 하고 너무 방심했기도 하고 너무 들떠서 그것이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아주 들떠서 뭔가 희망적으로 가는 순간에 가장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 과정이 연금술사에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성장해 나가는데 사실은 결말을 보면 스포일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스포일러를 하게 되는군요. 뭐 결말을 알아도 사실 소설의 감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피라미드를 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가 낮잠을 자던 무화과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 아래에 보물이 있다는 꿈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그 아래에서 땅을 팠으면 보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여정을 거치고 피라미드를 우여곡절 끝에 보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보물을 발견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피라미드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갈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왜 필요했느냐? 피라미드가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피라미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소설이 말하는 것은 여정이고 제가 뭐 카톡 뭐 대화명에도 늘 적어놓지만 여정이 곧 보상이다. 이게 연금술사의 이제 메시지인데 근데 그 여정 중에 이제 나락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역시나 이 시타르타에도 이제 거의 이제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비슷하다,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이것을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뭐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가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 왔을 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자산이 음수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순 자산이 마이너스 뭐 수천만 원 이렇게 갔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사실 돈을 번 지 7년 8년 막 이렇게 되는데 자산이 음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티아고가 겪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뭐 투자에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산티아고처럼 그냥 양을 팔아서 그냥 바로 가면 피라미드를 만나고 보물을 찾겠지라는 것처럼 순탄하게 흘러갔다면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 됐겠죠. 근데 뭔가 나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뭔가 나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녀오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뭐 겸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었고 시타르타에도 그 과정이 나오길래 저는 연금술사가 떠올랐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 소설의 내용을. 맞아. 결국 어쩌다 한 번쯤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 다음에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비슷한 경우로 저도 간단하게 크진 않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다 수익이거든요. 다 수익이니까 무서워서 돈을 더 못 넣겠어요. 이제 난 이미 수익을 냈는데 지금 돈을 더 넣으면 낮춰지잖아. 그럼 난 무서워서 못 하겠다 라고 해서 계속 작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실패한 경험이 참 중요하긴 하겠다. 돈을 좀 잃어봐야 잃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할 텐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냥 넣은 순간 올라가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수익이 나니까 수익이 나네. 근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돈 아까운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쉽사리 도전을 못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투자 부분을 좀 넓히면서도 좀 그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이것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종교에서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을 때 힘을 가지는 인물들은 우리랑 가까운 인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시타르타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불교 사상을 이야기하면 굉장한 힘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고 기독교 쪽에서는 뭐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이 있어요. 거기에 뮤지컬에서 한 그 넘버 중에서 겟세마네라는 넘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곧 사형 그 직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가 왜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뭐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라는 이런 과정을 가지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그 초연해지고 다시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과정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굉장히 파워풀해질 수 있고 그건 역시나 많은 경험을 한 현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저기 어벤져스의 예를 들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자기 혼자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뭐 수백만 가지의 모습을 봤다 이런 모습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상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아야 특히나 뭐 마냥 좋은 경험뿐만 아니고 실패한 경험을 많이 해봤을 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교훈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소설이 성장 소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재밌게 많이 읽었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더 넓어진 과정을 또 얻게 된 것 같아서 네, 역시 네, 이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뭐 네,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충분히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그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